그러면 각설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NN2입니다. 그 지난 시간 세션 진행자께서 정말 멋진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지난 세션이 CNN이라는 집을 만들기 위한 벽돌 하나하나와 이를 어떻게 쌓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세션은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건축물을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NN 안다 하면 오, 이 친구 인공지능 좀 하네 했었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죠. 이제는 오토 인코더니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니 신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서 CNN은 거의 교양 수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10기 분들이 엄청난 실력자들로 구성됐다고 들어가지고 CNN 정도야 시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기술들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찬데 CNN은 좀 건너뛰면 안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CNN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CNN이 컴퓨터 비전 분야의 여러 모델들의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사를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법을 배워가고 컴퓨터는 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작동하게 되면서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NN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4개의 모델을 살펴보고 컴퓨터 비전 분야의 대표 태스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살짝 찍먹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델링 프로젝트나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될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모델은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 레즈넷의 4가지입니다. 아마 이 모델들 자세히는 몰라도 한 번쯤 들어는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왜 CNN의 역사만 했다 하면은 이 4가지의 모델들이 계속 소개되나 싶으실 겁니다. 지난 세션 막바지에 했었던 파퓰러 데이터셋 기억하시나요? 그중 최신 CNN에서 많이 쓰이던 것이 바로 100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던 이미지넷이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데이터셋을 구축했던 게 굉장히 뿌듯했는지 이미지넷에서는 2010년부터 아예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야 하는 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이미지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s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 대회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들의 공통점은 하나, 이 대회에 수상 경력이 있다는 것. 둘, CNN의 역사에 굵직한 한 획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컴퓨터 비전 분야의 걸출한 모델들을 배출한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 대회는 최근에는 수상 모델들의 정확도가 90%를 넘을 만큼 꾸준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도가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건 저희가 오늘 다룰 알렉스넷, VGG넷, 그리고 레즈넷 이쯤 시절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알렉스넷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렉스넷 이름이 굉장히 사람 같죠? 실제로 이는 해당 모델이 등장한 논문의 제1저자인 알렉스 크리제브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학부생 인턴을 하는 중이라서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지만 1저자를 서서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이 CNN의 역사에서 왜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알렉스넷은 바야흐로 대-CNN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회 우승 알고리즘의 분류 에러율 그래프를 보시면 알렉스넷을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과 이전 알고리즘의 차이점이 바로 CNN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스넷 이후로는 너도 나도 CNN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죠. 알렉스넷은 총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3개의 FC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이때 FC는 풀리 커넥티드의 약자고요. 주요 특징은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했고 오버래핑 맥스 풀링과 드롭아웃,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했던 점 등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괄호 쳐놓은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긴 됐는데
후에 VGG 넷 연구팀이 연구한 바로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세션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려 베라를 걸고 인풋의 디멘션과 필터, 패딩, 스트라이드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의 디멘션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때 이미 세션 준비를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지만 양보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식 복습도 할 겸 한번 알렉스넷의 구조를 몇 단계만 같이 따라가 볼 건데요. 우선 인풋으로 227 by 227 채널 수 3의 RGB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 사이즈가 11 by 11, 스트라이드는 4이고 패딩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N 인풋 요 자리에 227을 넣고 그리고 패딩은 아까 없다고 했으니까 0을 넣고 그리고 K는 이제 필터의 사이즈니까 여기다가는 11 그리고 스트라이드에는 4를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5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풀링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컨볼루션 그리고 풀링 이런 걸 반복을 해가면서 피처 맵을 업데이트한다. 그래, 이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알렉스넷의 구조의 마지막 부분이 플래튼과 이제 FC 레이어, 소프트맥스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해당 구조들은 알렉스넷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CNN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이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의 알렉스넷 구조 그림에서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FC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었어요. 근데 사실 이 중간에는 생략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래튼인데요. 한국어로 하면은 평탄화, 즉 원래 그 6바이 256의 쉐입을 가졌던 피처 맵을 9216 곱하기 1의 열벡터로 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9216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256을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플래튼을 해주는 이유는 그 열벡터 형태여야 다음 단계인 FC 레이어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벡터의 원소 하나하나가 FC 레이어의 그 노드 하나하나에 이렇게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FC 레이어를 지나면서 레이어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류해야 하는 클래스의 개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지넷 인식 대회의 경우에는 그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래 9216 by 1의 열벡터였던 것이 여기 4096 by 1의 열벡터로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1000 by 1의 열벡터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클래스의 개수에 맞춰 1000 by 1로 줄어든 FC 레이어의 최종 아웃풋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점수가 됩니다. 만일 인풋으로 사실 전데요. 아무튼 이런 사진이 들어가고 클래스가 이제 병아리, 티모, 사람 이렇게 3개라고 하면은 CNN의 마지막 FC 레이어까지 거치고 났을 때 이렇게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점수보다는 이 클래스의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확률로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수를 확률값으로 바꿔주는 함수인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 최종 출력이 이처럼 0부터 1까지의 확률값으로 표현되도록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 여기서는 티모가 되겠죠. 티모로 이미지를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스넷의 경우에는 그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출력값도 이제 1000개의 확률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알렉스넷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알렉스넷 이전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됐었는데요. 근데 이들에게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함수의 개형을 보시면은 한 일정 구간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함수의 기울기가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때문에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경사하강법이 느려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알렉스넷에서 시도한 렐루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기울기가 양수인 영역에서 0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수인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0이긴 한데 CV에서는 인풋이 아무래도 이미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중치도 양수값을 갖게 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그 음수 영역에도 이런 식으로 약한 기울기를 준 리키렐루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죄송해요. 이 그래프는 논문에서 실제로 렐루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했을 때의 수렴 속도 차이를 실험한 것인데요. 실선이 렐루를 적용한 경우 그리고 점선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렐루를 사용했을 때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6배 더 빠르게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25%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랩실 인턴을 하는 중이라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숨이 차네요. 절대 한숨이 아니라 이게 숨이 차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알렉스넷의 특징 두 번째는 오버래핑 맥스 풀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맥스 풀링은 지난 시간에 배워가지고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맥스 풀링은 분류를 하자면 논 오버래핑 방식입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오버래핑 방식을 사용을 했더니 논 오버래핑 방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탑1 에러 그리고 탑5 에러가 각각 0.4에서 0.3%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탑1 에러랑 탑5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능 평가의 지표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사진인데요. 혹시 이 사진 나 찍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M문엠답을 정성껏 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인풋으로 이제 이런 사진이 들어갔는데 모델이 판단한 최종 클래스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답을 맞힌 거겠죠? 이처럼 모델이 최종적으로 예측한 클래스랑 그 실제 클래스가 같은 경우에 이제 탑1 에러가 0%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저를 보고 감귤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탑1 에러를 사용하면은 얘는 틀린 거겠죠? 근데 탑5 에러를 사용을 하면은 최종 클래스를 맞히지 못하더라도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한 상위 5개 클래스 이 상위 5개 클래스 안에 지금 사람이라는 실제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상위 5개 클래스 안에 정답이 들어갈 경우 탑5 에러가 0%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탑1 에러랑 탑5 에러를 계산을 할 때는 이 모델을 여러 번 돌리면서 그 결과로 나온 결과들을 이제 평균을 내서 최종적인 에러 퍼센트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드롭아웃이랑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려고 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각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VGG넷입니다.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VGG넷은 그 발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VGG넷은 2014년 대회 준우승을 했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구글넷이 그 해 우승 모델이었는데 그 구조가 더 쉽고 간단하다는 이유로 VGG넷이 훨씬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VGG넷이 소개된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바로 더 깊은 네트워크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를 보기 위해서 레이어 개수를 달리해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A, B, C, D, E까지 이렇게 5개 케이스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VGG16 그리고 VGG19로 알려진 D랑 E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알렉슨의 설명할 때 로컬 리전 노멀라이제이션 요게 거기에 알렉슨넷에 적용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VGG넷에서 나중에 연구를 해본 결과 성능에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밝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A랑 요 A에다가 그 LRN을 적용한 케이스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성능에는 기여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유명한 VGG16을 기준으로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3개의 FC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그 앞서 8개의 레이어를 가졌던 알렉스넷에 비해서 층이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찬가지로 이 FC 레이어랑 소프트맥스 등을 활용을 해서 1000개의 클래스로의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고요. 주요 특징이라 하면은 알렉스넷에서와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컨볼루션 필터의 크기를 3x3으로 통일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하려 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렐루나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특징들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GG넷의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컨볼루션 필터의 크기를 3x3으로 통일했다라는 건데요. VGG넷 이전에는 11x11이라던가 뭐 7x7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비교적 큰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만한데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크기의 필터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크기의 피처 맵을 생성을 하려고 할 때 7x7 필터를 사용을 하면은 컨볼루션을 한 번 할 수 있는 반면 이렇게 3x3이라는 필터로는 3번까지 컨볼루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터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만큼 같은 크기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컨볼루션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장점 첫 번째는 학습 파라미터 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7x7 필터를 한번 사용할 경우 7 곱하기 7 해서 49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반면 3x3 필터를 3번 사용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개의 파라미터로 감소하죠. 그래서 이는 계산량 감소 및 속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비선형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3x3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레이어가 이렇게 3겹으로 쌓이게 되다 보니까 비선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도 3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를 한 번 적용할 수 있는 7x7 필터 케이스에 비해서 비선형성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 식별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부가적인 특징인데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스트라이드랑 패딩을 각각 1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랑 패딩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의 인풋 디멘션과 아웃풋 디멘션이 같아집니다. 즉, 오직 다운 샘플링은 맥스 풀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피처 맵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제 깊은 네트워크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데 집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VGG넷에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네트워크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6층의 깊이에서 정확도가 수렴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다만 연구팀은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 16층 이상의 깊이에서도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2등에게 묻혀서 슬픈 1등 구글넷입니다. 이름처럼 실제로 구글 연구팀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저희는 중요한 특징만 뽑아서 볼 테니까 안심하시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셉션 모듈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묶여있는 이 구조 하나하나가 인셉션 모듈인데요. 사실 그 인셉션 모듈이라는 개념 자체는 구글넷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이즈의 필터를 씌워서 나온 결과를 앙상블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필터를 추출해내겠다라는 것이 원래 인셉션 모듈의 아이디어인데요. 여러 종류의 필터를 앙상블 해보자. 아이디어는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감이 오시는 분 계실까요? 그쵸. 저도 수업 시간에 잘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자면 바로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진다라는 점입니다. 네, 구글넷은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필터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옆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4 바이 64 바이 192에 피처 맵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했더니 64 바이 64라는 크기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채널 수만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처럼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의 경우 적용 횟수가 곧 아웃풋의 채널 수랑 같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유지한 상태에서 채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말로만 하면은 잘 안 와닿으니까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졸음 방지를 위해 이 슬라이드에는 일부러 계산식을 넣지 않았는데요. 저랑 같이 계산 과정을 따라 쓰면서 잠을 깨도록 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28 곱하기 28 곱하기 192의 피처 맵에 5x5의 컨볼루션 필터를 32번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는 28 by 28이라는 사이즈는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적절히 패딩을 해서 사이즈를 유지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5 by 5 by 192 이 필터를 32번 적용을 해서 인풋과 같은 28 by 28 사이즈를 만들어내야 되므로 연산량은 5 곱하기 5 곱하기 192. 요거는 이제 필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32번 적용했으니까 32 해주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28 by 28 사이즈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케이스에서 필요한 연산량은 이게 될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벌써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한 바로는 약 1억 2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글넷에서 했듯이 이렇게 원 바이 원의 컨볼루션 필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 바이 192의 필터를 여기 16번 적용을 해서 28 바이 28의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그럼 일단 단계를 좀 나눠서 계산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원 바이 192의 필터를 16번 적용을 해서 결국에 28 바이 28의 사이즈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되겠죠, 식이.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5 바이 5의 필터를 32번 적용해서 28 바이 28의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필터의 채널 수는 요 피처 맵의 채널 수랑 같은 16이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16 곱하기 32번 그리고 28 by 28 해서 이제 얘네 둘을 합친 게 총 연산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계산을 해왔는데 이 첫 번째 것 같은 경우가 이제 240만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1천만 정도의 연산량이 나와서 합치면 1,200만 정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냥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필터 없이 그냥 5 바이 5로 바로 계산했을 때가 1억 2천만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연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힘들었다. 잠깐만. 쓰셨나요? 다 쓰셨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힘들었죠? 앞에서 고생을 좀 했으니까 남은 내용은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글넷의 두 번째 특징은 auxiliary classifier, 한국어로 하면은 보조 분류기인데요. 신경망이 깊어지면은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다들 기억하시죠? 보조 분류기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 모델 중간에 이런 식으로 격가지처럼 튀어나와 있는 추가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얘네들의 역할은 여기서 추가적인 백 프로파게이션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때만 그레디언트 보존을 위해서 붙여서 사용하고 실제로 모델을 구동할 때는 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앞에서 플래튼이랑 FC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 자세히 봤었죠. 그런데 FC 레이어에는 그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당연하게도 연산량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FC 레이어를 대체할 만한 구조로 소개가 된 게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 맵 겹겹마다 이게 피처 맵이고 이게 이제 1024개가 쌓여 있어가지고 사이즈로 보자면 7x 7x 1024 사이즈인데 얘를 이제 피처 맵이 하나하나 이제 겹겹이 있어가지고 이 7x 7짜리가 1024개로 이렇게 쫙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피처 맵 겹겹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채널의 값끼리 평균을 내서 이제 하나의 값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7x 7이었으니까 총 49개의 값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49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해버리면은 값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 FC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노드끼리 다 있고 이거 연산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쉽게 열 벡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C 레이어에 비해 엄청난 연산량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1번의 마지막은 CNN 역사에 대미를 장식할 레즈넷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그 레즈넷은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있을 그 구현 세션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즈넷 하면은 그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바로 레볼루션 오브 탭스입니다. 그 VGG넷에서는 최대 19개, 구글넷에서는 22개였던 레이어가 레즈넷에서는 152개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합니다. 그렇다면 레즈넷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제 VGG넷이나 구글넷 등 이 당시에 이미지넷 대회의 트렌드는 누가 더 깊냐였습니다. 레즈넷 연구는 과연 네트워크를 깊이 쌓는 것만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CNN에서 레이어 수를 이제 20에서 56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시켰더니 보니까 이거 세로 측이 얘는 트레이닝 에러고 얘는 테스트 에러거든요. 둘 다 높아졌어요, 에러가. 그쵸?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오버피팅이
되게 유력한 시나리오일 수가 있는데 오버피팅이 일어났으면은 적어도 트레이닝 에러는 낮아야 돼요. 근데 트레이닝 에러도 같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디그레데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레즈넷이라는 구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레즈넷의 핵심은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이게 뭔지는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론적인 배경에 따라서 채택된 방법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수학적인 증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레지듀얼 러닝이 왜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증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 선이 이제 레지듀얼 러닝 설명하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선이 보면은 점선도 있고 실선도 있죠. 근데 이거 약간 질문 들어올까 봐 제가 밑에 써놨는데 실선은 이제 다운 샘플링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고 점선은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해가지고 다운 샘플링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레즈넷의 핵심은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첫 번째 특징 이제 레지듀얼 러닝인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CNN은 이렇게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그로부터 이미지의 피처를 최대한 잘 뽑아내는 약간 이것도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피처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피처를 잘 뽑아내는 함수 H랑 그리고 이제 이걸 통틀어서 쓰면은 결과값이 되겠죠? 이거를 뽑아내는 게 이제 기존의 CNN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즈의 연구진은 요 X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X는 이번 레이어에는 인풋이죠. 근데 여기도 레이어가 더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X는 이번 레이어에서는 인풋이지만 이전 레이어에서는 아웃풋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요 자체도 이미 이미지의 피처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HX를 학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X에 어느 정도 이미지 피처가 담겨 있을 테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나머지만 학습하자. 이러한 아이디어가 바로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레지듀얼 러닝에서는 이 HX가 이제 어떤 함수 fx랑 이제 x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왜냐하면 레지듀얼 러닝의 목표가 이 x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입력값 x를 출력값에다가 고스란히 더해주기 위해서 길을 하나 이렇게 뚫었는데 이게 바로 이 앞에서 보셨던 요 얘네들. 그래서 이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레이어들을 스킵을 하고 그 x를 고스란히 모셔와서 출력값에 반영하기 위한 통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레지듀얼 러닝에서 요 fx 더하기 x 요게 지금 기존에 있던 CNN의 hx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얘를 그냥 이항만 하면 fx가 hx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이 레지듀얼 러닝에서 이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값이 아니죠. 이 레이어를 거치면서 학습하는 값이 아니라 이대로 이제 지름길 뚫고 그냥 그대로 오는 애고 여기 레이어를 거치면서 학습을 하는 애는 fx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f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준 건데요.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제 fx가 hx-x로 나타나집니다. 이거 이름이 레지듀얼이래요. 그래서 fx를 학습하는 것은 곧 hx-x인 레지듀얼을 학습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레즈넷의 또 다른 특징은 구글넷에서처럼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활용했다는 건데요.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의 첫 번째 효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채널 수를 줄이면서 연산량을 감소시킨다. 이거였죠. 또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도 봤던 내용이긴 한데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건 어찌됐든 원래는 2개였던 레이어가 이렇게 3개로 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한 번만큼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증가한다.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진이 실험을 해본 결과 요 옆에 있는 게 플레이 CNN, 그러니까 일반적인 CNN 구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레즈넷 구조인데 여기 일반적인 CNN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34로 가니까 오히려 에러가 증가했어요. 근데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34로 이걸 레이어를 더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증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디그레데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했던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부였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찍먹해보는 시간입니다. 굳이 이런 내용 왜 넣었냐? 저희가 한 학기 활동의 마지막으로 기업연계 프로젝트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지난 학기 기업연계 프로젝트 중에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는 태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성능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요새 CV를 요새 흐름이 CV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뭐 멀티모달이다 해서 NLP랑 엮고 뭐 다른 분야랑 엮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CV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기업연계 프로젝트가 무슨 주제였냐면 이것도 말씀 안 드리면 또 섭섭하죠? 그런데 이렇게 도면을 보고 도면에 쓰인 기호들을 탐지해내는 태스크였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 연계다 보니까 약간 저작권 이슈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린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잘 그리지 않았나요? 혹시 여기 실내 건축학과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이게 실내 건축학과 기초 설계제도라는 수업에서 네, 아무튼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넣긴 넣었는데 이거를 자세히 얘기했다가는 저희가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찍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개념 소개에 의의를 두는 시간이니까 시간이라서 구체적인 원리는 생략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설명에 앞서서 우선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제 things랑 stuff를 구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things는 개별 요소로 나뉠 수 있는 오브젝트로 고양이나 소, 사람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 수 있으면 thing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stuff는 그 반대 개념으로 개별 요소로 나눌 수 없는 하늘, 산, 풀 이런 게 여기 속합니다.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굉장히 유사한 태스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그 차이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오브젝트 디텍션은 박스를 이용해서 things를 탐지합니다. 반면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이렇게 픽셀 단위로 하나하나 things랑 stuff 모두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는 경우 그리고 things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things랑 stuff 모두에 대해서 픽셀 단위로 라벨링을 한다. 그러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stuff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하지 않지만 그 things 각각을 이제 개별 요소끼리 또 구분을 해준다. 그러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에 명확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여기는 소파까지 탐지를 하고도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길 바라는 요거를 바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고, 이렇게 그려진 박스들을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그냥 앞으로 정답과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를 찾는 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말을 GT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RCNN입니다. 이 모델의 동작 과정을 따라가며 설명을 드릴 텐데요. RCNN은 우선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다 싶은 부분에 모조리 찾아내는 리전 프로포셜이라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약간 오브젝트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영역을 추천해준다, 이런 의미죠. 이때 그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다 싶은 부분을 관심 영역, 영어로는 Region of Interest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줄여서 ROI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그 리전 프로포셜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요 셀렉티브 서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일단은 그냥 이름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왼쪽 그림에서 요 연두색 박스가 정답에 해당하는 GT 박스이고, 요 하늘색 테두리가 이제 그 리전 프로포셜 과정을 통해서 여기 약간 오브젝트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잡아낸 그런 ROI들입니다. 지금은 트레이닝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에 해당하는 GT 박스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잡아낸 그 ROI랑 요 GT 박스, 요 연두색, 얘네 둘 사이에 얼마나 겹치는 부분이 있냐, 이거를 따라서 세 종류로 ROI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면, 그래서 그 GT박스 여기 연두색이랑 잘 겹치는 부분 있죠? 이런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을 포지티브라고 분류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안 겹치는 애들을 네거티브라고 분류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ROI랑 GT박스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IOU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약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질어질하시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ROI, 이거는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추정되는 영역, 그리고 GT박스는 정답, IOU는 그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고 해서 그 겹치는 영역을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값인 GT박스랑 추정치인 ROI를 비교를 해서 GT박스랑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포지티브 ROI,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적다라고 하면은 네거티브 ROI, 그리고 이 하늘색 친구처럼 그래 일부긴 일부인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GT박스는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일부긴 한데 이건 조금 정답이라고 하기 애매한데, 이런 애들을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얘가 포지티브도 아니고 네거티브 아니어서 뉴트럴이잖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학습을 시킬 때 얘까지 같이 넣으면은 모델이 되게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시에는 이런 뉴트럴 박스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까처럼 구분해낸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박스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들 각각을, 이거 CNN이거든요. CNN에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 클래스 타겟이랑 박스 타겟,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요. 클래스 타겟은 이 박스에 있는 오브젝트가 개인지 뭐 고양이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말 그대로 클래스를 알려주는 애고, 그리고 박스 타겟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라색 테두리니까 포지티브 ROI죠.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찾고 싶은 거는 정답값인 요 연두색 GT박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박스 타겟은 GT박스를 출력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ROI를 잘라내고 났더니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서 클래스 타겟 나오고 뭐 박스 타겟 나오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CNN 기반 모델이 사용되곤 합니다. 네, 원리는 참 직관적인데 RCNN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인데요. 아까 각 CNN에서 산출되는 결과가 클래스 타겟이랑 박스 타겟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근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워가지고 건너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 클래스 타겟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산출이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 박스 타겟은 정확히는 리그레션 트랜스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로스가 저희가 결과값이 두 개라서 로스도 두 개인데 클래스 타겟에 대응되는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고 박스 타겟에 대응되는 로스는 리그레션 로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스 또한 두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잘 안 보고 넘어갔던 것 중에 이 네거티브 ROI 있죠. 이 네거티브 ROI는 말 그대로 네거티브라는 게 GT박스랑 겹치는 게 적어서 네거티브였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타겟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 클래스 타겟은 뭐 백그라운드로 분류를 알아서 하는데 근데 박스 타겟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로스의 계산이 조금 불완전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느리다는 겁니다. ROI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ROI가 이 CNN을 각각 다 통과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ROI가 4개였죠. 그래, 뭐 4개 정도 할만하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많아질 수 있죠. 이게 RO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얘가 많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ROI마다 다 CNN을 돌리면은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게 바로 Fast RCNN입니다.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죠. RCNN을 느려지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CNN을 이제 ROI 각각 하나하나 다 통과시켜가지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Fast RCNN에서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CNN을 ROI를 CNN에 하나하나 다 통과시키는 게 문제야? 그러면 그냥 CNN 먼저 해버리자.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이미지를 일단 통째로 CNN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피처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CNN의 결과로는 이런 피처 맵을 생성을 해내는데 이 피처 맵은 이제 ROI에다가 투영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ROI를 잡는 과정은 이미 이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고 그리고 이제 CNN 과정에서 생성된 피처 맵이 있고 이제 ROI는 아까 셀렉티브 서치 이런 알고리즘으로 잡아낼 텐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ROI랑 CNN 거쳐서 만들어진 피처 맵을 투영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CNN이 확실히 얇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딱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고. 아이고, 그래서 패스트 RCNN의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CNN의 인풋 이미지를 통째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리전 프로포셜 여기서는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ROI를 추출해냅니다. 얘네 둘은 그냥 아예 별개의 과정이라서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피처 맵이랑 이 ROI랑 투영을 시켜가지고 ROI 피처 맵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뭐 리그레이션 해가지고 박스 타겟 찾고 이런 거는 그냥 RCNN이랑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름만 익혀두라고 했던 요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 있죠. 얘가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아주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순서를 바꿨어. 그런데도 얘는 일단 해결을 했는데 이 셀렉티브 서치라는 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막 추석 연휴 이제 고향 내려갈 때 차 막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셀렉티브 서치도 문제네. 얘도 바꿔야겠네 해서 나온 게 베스트 RCNN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터 RCNN은 이전의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전의 것들은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베스터 RCNN은 이 셀렉티브 서치 대신에 그 리전 프로포셜 이 과정 자체도 그 ROI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도 이거 말고 그냥 신경망으로 해버리자. 그래서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 RPN이라는 층을 도입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층은 아니고 근데 얘도 이제 별개의 네트워크로 이제 신경망으로 수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는 RPN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렉티브 서치랑 RPN의 차이점을 보기 전에 이제 간단히 RPN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RPN은 Faster RCNN에서 셀렉티브 서치 대신에 도입이 됐고, 도입을 한 목표는 ROI 추출 과정에서의 계산량을 줄이고 속도는 높이자. 요게 이제 도입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피처 맵에 크기만한 공간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리전 프로포절의 기준점이 될 이런 점들을 뿌립니다. 얘가 이제 요 옆에 이 박스들 있죠. 이 박스가 이제 리전 프로포절 과정에서 잡아낼 만한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거라고 잡아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박스인데, 근데 이 박스들에 중점을 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중점 하나하나를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앵커를 중심으로 앵커 박스라는 걸 만드는데, 얘는 지금 총 3종류의 스케일이랑 세 종류의 스케일 그리고 3종류의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경우의 수 하면 이제 3바 이상 해가지고 총 9종류의 앵커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점 하나에 대해서 만든 거고, 얘를 이 모든 점에 대해 가지고 다 만들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거 보면은 만약에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애가 삐져나가죠. 박스 밖으로. 이런 애들은 그냥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살짝 비어있는 게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앵커마다 모두 앵커 박스를 만들어주고, 그 피처 맵의 사이즈를 벗어나는 애들은 다 잘라낸 뒤에 모든 앵커 박스의 라벨을 -1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얘가 GT 박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트레이닝 과정이니까 우리가 GT 박스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GT 박스랑 요 뒤에 있는 앵커 박스들을 비교를 해서 아까 IOU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IOU가 0.7보다 크다. 이건 이제 그만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고, 이제 0.3보다 작으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IOU가 0.7 이상이다. 그러면 포지티브다 해서 라벨을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0.3 미만이다. 그러면 얘는 네거티브다. 그래서 라벨을 0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애들, 여기 이미 사라져 있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RPN의 과정이었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왜 빨라졌냐? 이거는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박스 모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 박스 타겟,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운딩 박스라고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리전 프로포절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앵커 박스는 아까 우리가 이 앵커 박스를 어디다 썼죠? 여기 이제 앵커 박스 일단 무작위로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얘네들 중에 겹치는 거 뭐다 해가지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구분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ROI 찾아내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이 앵커 박스는 그 ROI를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인풋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박스는 모델의 입력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 예고만 하고 설명 안 드려서 살짝 답답하셨을 수 있는데, 이 셀렉티브 서치가 뭐냐? 일단 이 셀렉티브 서치는 알아두셔야 되는 건 신경망 기반이 아닙니다. 일단 얘는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일단 요 상태에서
일단은 세그멘테이션을 막 합니다. 일단 세그멘테이션을 막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쉽지 않죠? 아무튼 이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그멘테이션 각각을 오브젝트라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ROI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이 ROI 하나하나 다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렉티브 서치는 이제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을 반복을 하냐면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한 이터레이션마다 어떤 영역이랑 다른 영역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흩뿌려져 있는 요 영역들 중에 제일 비슷한 것 같은 거 두 개를 합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터레이션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 한 번 돌았어. 합쳐졌어. 또 한 번 돌아. 또 합쳐. 또 이거를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 이제 리즈너블한 수준까지 ROI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셀렉티브 서치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이터레이션 한 번 합쳐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N은 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망 저희 구글 콜앱 쓸 때 CPU에다 두고 돌리시는 분 없죠. 다 GPU로 설정 먼저 확인하고 돌리시잖아요. 근데 얘는 NN 기반이 아니라서 그래서 CPU에서 구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얘는 병렬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계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RPN, 아까 설명했던 거는 Faster RCNN에서 새롭게 도입한 방식인데 얘는 신경망 기반이라서 GPU에서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속도도 절감되고 그리고 얘도 신경망이니까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Faster RCNN 같은 경우에는 딴 건 다 똑같고 그냥 여기 ROI를 찾아내는 요 부분, ROI를 찾아내는 부분만 원래는 셀렉티브 서치였는데 RPN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RCNN은 각각의 ROI에 대해서 CNN을 하나씩 적용을 했었죠. 느려요. 근데 Fast RCNN 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CNN 하나하나 적용하고 어느 세월에 적용하고 앉았냐. 이거 한 번에 해버리고 일단은 피처맵은 피처맵대로 만들고 ROI는 ROI대로 합치자. 만들어서 합치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 향상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스트 RCNN도 해결하지 못했던 게 그 셀렉티브 서치였던 거죠. 그래서 베스트 RCNN에서는 이제 셀렉티브 서치까지도 RPN이라는 신경망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속도를 최고로 올렸다. 네, 이름을 조금 쉽게 잘 지었네요. 아무튼. 자, 그런데 오브젝트 디텍션에 활용이 되는 모델의 종류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깐만. 얼마 안 남았어요?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앞서 봤던 요 RCNN, Fast RCNN, Faster RCNN 얘네 수상하리만치 이름이 비슷한 친구들.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종류예요. 얘네들은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종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얘네 말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앞서처럼 ROI를 찾아내는 이 리전 프로포즈 과정이랑 그리고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두 단계로. 그래서 투 스테이지예요. 근데 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합치면 안 돼? 해가지고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ROI랑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냥 한 단계로 압축을 시켜버려서 그래서 원래 두 단계였던 거를 한 단계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이런 식으로 단계를 하나 줄인 만큼 그만큼 계산 속도가 올라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 해당하는 유명한 모델이 바로 욜로입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원리도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랬다간 저희의 기가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델인 욜로에 대해서만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욜로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You only live once? 아니죠.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욜로다 하면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욜로 같은 경우에는 You only look once라는 이름답게
이미지 전체를 딱 한 번만 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의 종류 중에서 원스테이지 디텍터에 속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스테이지답게 리전 프로포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분리를 시키지 않고 단 하나의 인공신경망에서 전부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욜로 모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속도 향상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오브젝트 디텍션이 가능할 만큼 속도를 올리고자 했고 실제로 욜로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도 이러한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처음에 소개했던 그 작년이래. 지난 학기 기업연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 욜로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브젝트 디텍션 찍먹이었는데요. 최대한 찍먹 수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좀 많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내용인 트랜스퍼 러닝 전이학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앞에 서니까 여러분들 텐션이 떨어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 목표는 8시 반에 끝내는 거 같고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그 목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뭐하는 거 같은데요? 우선 그 전이학습이 뭐냐? 얘는 이제 여기 써있다시피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된 모델을 유사하거나 다른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재사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많이 쓰죠. 근데 그게 다 전이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이학습이라는 말 자체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도 저희는 이미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보통 모델링이나 기업 연계나 한 달 동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제가 앞에서 봤던 뭐 알렉스네, 뭐 VG네 이런 애들처럼 그 아키텍처를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다 쌓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직접 찾아다가 부족하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한다라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희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이학습은 프리트레인드 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대용량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소량이더라도 만약에 그 소량의 데이터셋만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럼 저희 데이터가 워낙 적어가지고 거기에 모델이 과적합될 수가 있는데 이미 한번 좀 대용량의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걸 사용을 한다면 오버피팅의 가능성도 낮춘다.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전이학습을 할 때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freeze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그에 맞는 추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는 경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파인 튜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실제 전이학습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기존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클래시파이어는 마지막에 플래튼 한 다음에 FC 레이어 한 다음에 그 확률값 계산하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을 떼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에 1000개의 클래스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저희의 태스크에는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뗍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2단계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피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이 피처 익스트랙터는 레이어를 거치면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 그 과정이 그 레이어 막 쌓은 거 거기를 의미하는데 저희는 여기만 갖다 쓸 거예요. 3단계 그러면 아까 클래시파이어 뗐으니까 이거를 우리 태스크에 맞게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갖다 붙여야겠죠. 그리고 4단계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 우리가 원래 프리트레인드 된 부분 모델에 피처 익스트랙터를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좀 더 우리 태스크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그럼 그게 그냥 전이학습에 답니다.
이거는 후에 혹시 전이학습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이랑 얼마나 유사하냐, 이렇게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전이학습 전략을 쓰면 좋을지를 이렇게 사분면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원래 이거 살짝 숫자 좀 다르잖아요? 원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거든요? 근데 저희 이거 납득할 수 없지 않나요? 여기가 1 써보면 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제 1사분면처럼 얘는 이제 데이터셋이 커요.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랑도 비슷하다? 그러면 좀 많은 부분에 프리즈를 시켜놔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이게 프리트레인드 모델 데이터셋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이제 작은 부분만 트레인 시키더라도 우리 데이터셋이 충분히 크니까 이제 성능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2사분면처럼 데이터셋은 커요. 근데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랑 많이 다르다. 그러면 사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 풍부한 데이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셋이 굉장히 다른데 거기다가 프리트레인드 그거 갖다 써봐야 성능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큰 데이터셋 가지고 우리 모델을 충분히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3, 4분면. 요 3, 4분면처럼 작은 데이터셋인데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랑 다르다면 그 데이터셋이 작은 만큼 오버피팅에 막기 위해서 전이학습을 하긴 해야 돼요. 사용하면 좋은데 그 1번 상황이랑 다르게 그 많은 부분을 다시 트레인 시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제 4, 3분면처럼 작은 데이터셋인데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전이학습은 해야 되는데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존재하는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그냥 아예 프리즈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아이고, 드디어 써머리예요. 불안하다. 저희 지금까지 뭐 배웠죠? 일단 처음에 CNN의 역사 했었죠. 그래서 그 CNN의 역사를 대표하는 굵직한 모델 4개를 봤습니다. 우선 알렉스넷은 CNN 부흥의 서막, 그리고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고 오버래핑 맥스 풀링, 드롭아웃,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VGG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만의 특징만 따로 쓴다면 3x3의 고정된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비선형성이랑 계산량 감소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네트워크 깊이에 따라서 성능을 실험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인셉션 모듈 되게 특이한 거였죠. 그리고 auxiliary classifier,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다. 그리고 레즈넷은 그 깊이의 혁명을, 레이어 깊이의 혁명을 이끌었고, 그리고 레지듀얼 러닝,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는데 요 보틀넥 아키텍처라는 게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 필터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찍먹을 하면서 처음에 RCNN부터 시작해서 얘는 너무 느려. 그래서 패스트 RCNN에서 CNN을 한 번 적용하는 걸로 속도를 좀 높였고, 그래도 느려서 패스트 RCNN에서 셀렉티브 서치 대신 RPN을 사용을 해서 속도를 더 올렸어. 근데 얘네들보다 더 빠른 게 원스테이지 디텍터야. 그리고 대표적인 모델은 욜로가 있어. 요 정도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방금 배운 전이학습은 이제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레퍼런스고요. 이상으로 CNN2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